반갑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저희들을 기쁘게 하시죠. 저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설법을 하려고 합니다. 원광인이여, 원대한 꿈을 실현해 봅시다. 원광대학교의 원대한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원광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뭘까? 대종사님께서도 그렇고 또 정산종사님께서도 원광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론대도를 빛내라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을 원광으로서 하라. 우리 회상의 발전은 그 가운데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광대학교를 설립해서 원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는 원불교의 종립학교인 원광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처음에 이름을 유일학림이라고 하셨죠. 그 이름은 대종사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그 유일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정산종사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목적이 있다. 우리들에게 유일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재생의세다. 일체 생명을 구제하고 그리고 모든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원광대학교를 설립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유일한 행동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아봉공이라는 뜻이죠. 무아봉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헌신적으로 공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나 자신만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원광대학교가 설립한 유일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성과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성과를 우리가 이루고자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유일한 성과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곧 이론세계 건설이다. 이론세계 건설의 의미 속에는 원불교를 전 세계화시키자는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원불교가 전 세계화되면서도 모든 종교와 더불어서 함께, 모든 인류와 더불어서 함께, 그리고 모든 종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낙원 세계를 만들자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이니 하나로 서로가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배달민족이라고 하고 한민족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한민족은 배달민족인 우리 한국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전 세계 인류를 다 합쳐서 한결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종족이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론상 법신부를 내 가슴에 품고, 법신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에 과거로부터 모든 거의 많은 종교들이 저 멀리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신앙의 대상을 삼아왔죠. 그리고 부처님을 공경할 때도 부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밑에 있으면서 공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공을 드린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신자로서 또는 출가자로서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는 뜻이 되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법신불 이론상이 저 허공 중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허공 중에 있으면서도 내 신불, 마음부처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제 교무님들이나 이제 법포를 받으신 분들이 이 이론상의 법납을 우리가 이렇게 걸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법신불이 저 멀리 허공중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가 바로 이론상을 우리들이 모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생의세로 이론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원광대학교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론상 그러니까 멀리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항상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내 몸과 마음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눈과 귀와 코와 입과 그리고 몸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죠. 그때의 이론상을 그대로 사용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자. 원만하다고 하는 것은 모나지 않게, 그러면서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걸 말씀하신 것이다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원만하다는 말 속에서는 중도를 잡아서 그 일이 분명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 원만하면서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지공, 전체를 위한 내가 더불어 함께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공무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에 이론상의 진리를 그대로 실현하자. 그것의 바탕에서 우리가 실현하자. 그렇게 됐을 때에 첫째, 누가 감동을 받는가? 저 자신이 감동을 받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기도를 올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드릴 때에 그 감동이 누가 보느냐? 옆에서 잘 모릅니다. 첫 번째 가장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자신 속에서 간절함이 묻어날 때에 그러한 것들이 힘이 되어져서 옆에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감동 주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한결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같이 협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힘을 타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어의 바탕에서 그러면은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립대학의 의미인 원광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 뜻을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주제로는 근본을 바로 세우고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대사회가 급변하고 있죠.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고 생존도 없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결국은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늦출 뿐이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거나 또는 멸망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토인비도, 역사학자인 영국의 토인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문명이 전 세계에 흥기했다가 왜 사라졌을까? 그것은 그런 흥기하는 과정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로마의 문명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기로 하면 각각 그 일의 판국에 따라 구만한 고난과 파란이 다 있나니 고금을 통하여 불보살 성현들이나 위인 달사치고 고난 없이 성공한 분이 거의 없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즐길 필요는 없겠죠. 그러죠? 우리가 즐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에 그 고난을 피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피해서 간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난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맞대응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도전하는 정신을 어떻게 가질 거냐? 따라서 토인비도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역사 문명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모든 도전들은 어떤 문명사회도 어떤 국가도 민족도 어떤 종교도 그런 위기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 위기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부분들을 넘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생각에 시대적 영웅들은 그런 위기 상황을 넘어선 성각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래된 고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래된 고목에서 뿌리는 약해지고 또 가지가 처지면서 한쪽에는 죽어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종사님은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지치기도 해야죠.
그것이 변화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지치기도 해야죠. 가지치기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그 나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고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부럽죠. 우리가 부럽죠. 2006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제가 대협력적 부처장을 할 때에 교단에서도 말씀이 있고 또 법인에서도 얘기가 있고 대학 내에서도 이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팀이 구성이 되어서 법인에서는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참석을 했고 또 대학에서는 기획처장님을 비롯해서 참석을 했고 제가 이제 주관을 하면서 전체를 연락을 하면서 하는 가운데 하버드 대학하고 MIT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했던 부분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남궁문 교수님이 같이 그때 참석을 했으니까 기억이 아주 생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학교에도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성공했다고 여러분들은 자랑할 수 있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가운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교수진이다. 뛰어난 교수가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학생들도 그걸 배워서 그만한 실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학생이다. 학생들도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을 시킨다. 1학년 때부터. 그래서 1학년 때부터 2학년으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상호 간에 뿔뿔이 머리 좋은 아이들이 뿔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된다. 따라서 선배들과 후배들이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동기들과 동기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산이 되어져서 학생들의 연구들이 어떨 때는 세계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설립한 목적, 이유,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대학이 설립하려고 했던 처음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버드 대학의 시작은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학문적 체계가 발전했기 때문에 오늘의 하버드가 있는 것이다. 그 목적을 잃게 되면 지나침, 우리가 방향을 잃고 우리가 배를 운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었죠. 저는 이런 얘기들을 다시 상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원광대학교의 근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교학대의 원불교학과 역시 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에 교학대 학장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에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논의를 하는 가운데에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부분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출가 교무님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생들, 그걸 일컬어서 예비교무라고 불렀습니다. 예비교무들만 양성하는 그런 학과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교단하고도 상의를 하고 많은 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것을 터서 일반 재가 교도 또는 일반인들 받아들여서 교단과 학교와 다른 여러 기관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커다란 하나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들도 계시고 또 친척들의 조카들도 있을 테고 원불교학과로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키워서 인재로 키울 겁니다. 확실하게 키울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그와 같은 변화를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은 가지게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원광의 역사와 정신과 뿌리를 튼실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법회를 참석하면서 우리 교감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신을 바르게 원불교의 정신과 원광대학교의 뿌리를 올바르게 세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법회를 다니면서 그때 법문이 아직도 생생한 것은 뭐냐면 콩나물의 물주기란 법문이었습니다. 저희 교무님이 어떻게 설법을 잘 하시는지 학생들이 모이는데 그 고등학생이 14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 콩나물의 물주기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와도 법문을 들어도 콩나물에 물 주듯이 법문이 쭉쭉 빠져서 나간다. 그런데 묘하게도 콩나물이 잘 자란다. 이 법회에 오는 것 자체가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원불교의 정신과 재생의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죠. 아마 이런 말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누구도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지도자가 그것을 실천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따라온다 생각을 합니다. 학장이지만 학장님들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소수 지금 계시죠. 처장님들이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와서 참석을 하시죠. 학처장님들이 같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 뿌리와 정신과 근본을 차근차근히 우리가 해나갈 때에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대학의 정책 속에서 묻어나고 그 묻어난 가운데에 그 정신이 파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실무 책임을 맡거나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우리가 참여를 하고 그 역할을 할 때에 다른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교감님이 못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의 세계 유일의 대학을 만들자. 유일대학이라고, 유일학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꿈이 계셨죠. 고통의 바다인 생로병사를 병나사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6년 고행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세상에 법을 내놓고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부처님께 공경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죠. 공자님과 예수님이 꿈은 어떠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공자님은 상갓집에 개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죠. 그러한 몰피를 당하면서도 비난을 당하면서도 그 가르침을, 올바른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그 뜻이 세상에 편만해서 우리들이 깊게 감동을 받고 그걸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니 조금 이루어놓은 것에 만족하지도 말고 목전에 소소한 고난에도 실망하지 마라. 며칠 전에 열반하신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성공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 변해야 된다. 변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더라도 제대로 놀고 연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제대로 하면서 자기의 책무를 누군가가 형식적으로 주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누가 주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비전을 찾아내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우리들의 자각적인 노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공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컨트롤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맨들이 몇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40대만 돼도 정말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세계 인재들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원광대학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마음을 낼 것인가, 내가 어떤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은 위에 같이 물이 응고가 됩니다. 피가 응고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주 청명한 그런 마음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에 응고되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정말 은혜에 넘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이 청명한 자기 몸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몸들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생각을 해볼 때 희망이라고 해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어떠한 위기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맹정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만들 수 있다. 원대한 원강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각자 속에 희망과 그리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비전을 가지고 내가 영역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때에 비로소 원강의 빛은 크게 드러날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걸 바탕에서 우리가 심화기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내 마음도 커나가면서 주위 사람들이 같이 커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쪼그라드는데 다른 사람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수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목적을 반조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키가 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심성의 키가 커나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에 주위 사람들의 행복은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원대한 꿈을 꿀 것인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스스로 늘 반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늘 지덕겸소를 얘기하죠. 도의실천을 얘기하죠. 그걸 정리하면 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닮아가는 것이다. 내가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원광의 빛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내 마음속에 있는 빛을, 지혜의 등불을 밝혀내는 그 작업이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같이 존중할 때의 그건 덕이다. 나와 더불어서 상대방에 대한 깊은 공감과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에, 스승은 제자를 만날 때에, 또는 직원분들은 다른 어떤 많은 분들을 상대할 때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원광대학은 정말 가보면 따뜻해, 훈훈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유일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꿈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꿈꾼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꿈은 꾸는 자가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그만한 내가 실력과 그만한 전문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실현 가능해집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꿈을 허공의 꽃처럼 얘기만 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내 마음속에 활기차서 생생약동하게 내가 살아있어야 상대방을 감동을 주죠. 내가 감동이 없는데, 내가 살아있지 않는데, 내가 위축되어져서 어떤 부분에서 힘이 없는데 누구한테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로 댐이 있으면, 저수지에 댐이 있으면 저수지가 말랐다고 봅시다. 물을 대줄 수 있습니까? 물 못 댑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실력들 전부 다 저수지의 댐과 같습니다. 거대한 저수지에 물들이 가득 차고 넘칠 때에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것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지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지고, 내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넘쳐질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만한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래전의 얘기지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 번째, 정리를 하면 근본을 반드시 뿌리를 세우고 정신문명 그리고 평화문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그러한 원강인으로 거듭나자. 늘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고요. 그 새로워지는 가운데에 우리는 미래를 새롭게 개척을 해서 정말 원광인이여, 정산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광인이여 원대한 꿈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서 그러한 꿈들이 결국은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법과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들이 서로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감동 어린
그런 원강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